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우병욱, 조윤선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현장의 배당 서역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계란판이냐 개판이냐 국민의당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YTN 사장 내정자 최남수 씨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에 대해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미화하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 주기 위해 만든 마타도어, 논두렁식의 사건을 확대 재생산했던 이기억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 사장으로 내정된 핵심 이유, 직전 직장인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 최남수 씨의 돋보이는 경영 실적도 실은 과장 광고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공정성이 생명인 YTN을 과장 광고의 온상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내정 단계에서도 물려야 마땅합니다. 방송사 사장, 흉계를 품은 사람이 앉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방송을 망치고 사회의 흉기가 되는지 낙하산 사장이 도륙낸 KBS MBC의 지난 9년이 말해줍니다. 그 암흑기 낙하산 사장과 맞서 싸운 해직 언론인들, 그들에게 제가 친목질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은 피해자면서 조직 내부의 병폐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의 근원은 지난 9년 자유한국당 정권의 피해단을 피부로 절감했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내재한 유능한 국정 운영덕 아닙니까? 해직 언론인들이 꼭 사장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해직 언론인들이 사장이 되려고 싸운 것도 아닐 테고요. 하지만 해직 언론인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정보가 없으니까요. 최남수 씨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YTN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제나 그렇듯 지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어제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안철수 연대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중년 여성이 계란을 던진 것인데요. 박지원 전 대표는 계란을 닦아내며 괜찮다,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란을 투척한 중년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 3만 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경찰 추산 7천 명의 의사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승호 신임 사장을 맞이한 MBC가 뉴스 진행자부터 이름까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당분간 뉴스데스크는 일반 뉴스 타이틀인 MBC 뉴스를 내걸고 임시 진행자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배현진 아나운서가 아닌 김수지 아나운서의 인사말 들어보시죠. 저희 MBC는 신임 최승호 사장의 취임에 맞춰 오늘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를 교체하고 당분간 뉴스를 임시체대로 진행합니다. 저희들은 재정비 기간 동안 MBC 보도가 시청자 여러분께 남긴 상처들을 거듭 되새기며 철저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정확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뉴스데스크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MBC의 저녁 뉴스 시청률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된 MBC 뉴스 시청률은 4.1%였습니다. 많은 공익자들이 공익제보로 생길 불이익과 보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최대 수혜자인 국민이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 공익제보자의 이 말처럼 공익제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응원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2월 그동안 어쩌다 슈퍼맨을 통해 모인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를 공익제보자에게 전달합니다. 깊은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0263 1566-0263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법조와 관련해서는 문외한이지만은 조윤선 씨는 반드시 구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풀려났었거든요. 예. 근데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거든요. 예. 근데 이전까지는 사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관여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건데, 그 뒤에 화이트리스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문건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색해졌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월에 500씩 받은 걸로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이 건너간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처해졌고요. 2심에서는 아마 실형이 선고가 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네. 추가 기소가 된다 그러면 형량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심에서 어쨌든 본인이 아니라고, 전혀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리는 없을 테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굉장한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다른 무엇보다도 여름 실컷 다 보내고 풀려났는데 존나 추운 겨울에 또 들어가게 돼서 이거 참 속으로 좆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복잡하겠죠. 심경이 많이 복잡하다 그러고, 안에서 책을 썼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제 건너 들어보면 차라리 겨울은 좀 낫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수영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장소가 조금 비좁은 편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다인실에 들어가가지고 수감 생활을 할지 그거는 또 논의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들끼리 붙어 있는 체온 때문에 겨울에는 그래도 지내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고, 정말 곤욕인 거는 여름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싫어지고, 그냥 옆에 누군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요. 예. 그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한다고 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 이제 구속됐거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형을 살 것 같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1심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들이 추가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고정적으로 상납을 받고 이랬으면 기간이 얼마인지 월 500씩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5천만 원 이상 되고 이러면 가중 처벌을 받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셈법이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국면을 타개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속이 복잡할 거예요. 4월 14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윤선 구치소방에서 생쥐가 나와가지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겁먹은 조윤선을 달래주느라 애먹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생쥐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는 모양이죠? 이분들은? 생쥐가 반가울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모양새가 그렇게 된 생쥐는 또 익숙하지 않겠죠. 그렇지. 자, 그렇다면 조윤선은 우리 김프로가 대략 감으로 때려 맞춰 본다면 한 몇 년 살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새로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추가 기소되는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2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재판만 해당된다 그러면 그냥 불구속 상태로 계속 가다가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법정 구속되는 형태일 텐데, 지금 이 혐의 말고 추가 혐의로, 그러니까 특활비를 사용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된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또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용되는 혐의를 보고 그 뒤에 어느 정도나 나올까, 그거는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년이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거를. 모르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 시간 끌기 위한 시간 포석입니다. 끌기 위한. 지금. 너무 일찍 끝나면 좀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최대한 말을 늘리는. 이거 어디 가서 배운 기술이야? 응? 다 생전의 기술이에요. 김용민 씨가 하도 쪼니까 제가 생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너무 문장이 안 끝난다. 이렇게 말을 길게 빙빙 돌려가지고 별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 쪼임에서 나온 거라서 사과를 드리지만 참 힘듭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저 우병우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영장 칩니까? 영장 아마 청구될 것 같고요.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녹음하고 있는 일요일 날 5번째로 소환이 됐는데 오늘은 과학계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추궁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그냥 대부분 다 부인한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던데 기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제 계속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할 때마다 굉장한 화제가 됐잖아요. 한 번은 쏘아보시고 한 번은 야진 오시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냥 국민적으로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석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막 기자들한테 이제 질문 받고 이런 것들이 검찰한테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도 서로 다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5번째 출석하는 거는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을 출석할 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저녁에 거의 이제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 막 알려져서 이제 5번째 소환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고요. 나가고 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영장이 기각되면 진짜 국민들 폭발할지 몰라요. 그럼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기각한다면 기각이 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서초동 내부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기류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다라면 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뭔가를 적용해서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을 받아내는 것이 초장에 본인이 아주 모를 때 물증들이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면 모를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본인이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전부 다 인멸하고 시간도 한참 지나고 말도 상당히 맞춰놓은 상황에서 뒤늦게 조사가 막 이제 진행이 됐던 거라서 본인이 또 그런 특수수사에 있어서 맥을 잘 꿰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것을 질문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면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다 대비해가지고 온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그렇게 흔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또 기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법원 내에 약간 미묘한 기류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반드시 나온다고 보기가 어떨 것이냐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청구가 됐는데 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청구하는 거는 벌써 이제 2번이나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으니까 관례상으로 보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이 지금 하여튼 기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자. 그 말을 이렇게 최대한 늘렸군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키워주신 김용민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김용민께? 나이 참. 이제 아주 맘먹는구만. 왜요? 깨라고 했는데. 김용민 씨도 아니고 김용민께. 이야. 그럼요. 역사의 인물이구나 내가. 아니 근데 좋습니다. 김태효도 영장 청구됐죠. 네. 김태효는 사실은 이제 MB로 가는 길목에 문턱인데 만약에 김태효도 기각이 되면은 이거 MB 수사에 상당히 애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군 댓글 관련해가지고는 김관진의 영장을 청구할 때 공범으로 적시를 MB에 대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맨 위에 있는 형국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김태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있는 가교 역할이 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그냥 군 댓글만 가지고 MB까지 엮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MB와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세 가지 덩이로 조사가 지금 쭉 안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MB를 부른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그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조사는 이루어질 텐데 이것 단독만 가지고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내지는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수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어느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전부 무르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불러서 쭉 질문하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 하루 안에 다 안 끝날 것 같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번은 공개적으로 부르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거는 검찰이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따로 조율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초식을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공개로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다만 김태호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될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청구를 했을 텐데, 요것만 가지고 MB로 바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되건 구속되지 않건. 그럼요. 이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군 댓글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태호 전 비서관은 구속되는 거니까 군 댓글 관련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다스와 관련됐거나 예전에 있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쭉 진행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조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안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연내에 그래서 MB가 당장 불려나와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이런 그림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냥 확 연내에 부르지. 근데 연내에 부르면 여러 번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뭐도 별것도 없으면서 망신 주기로 부른다는 등 이런 걸로 오히려 역정을 내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건수가 없다니요. 지금 당장 김관진이나 김태효나 댓글 관련한 내용들을 MB한테 보고했다고 했고,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지금 온갖 형태로 실소유주가 MB라는 점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들이 또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없어요, 없기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없다는 게 아니고 저분들은 상식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서. MB 쪽? 네, MB 쪽이나 그냥 보수 세력에서 뭔가 적폐 수사가 진행되는 거를 마뜩찮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불려 나오는 거를 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신박하게 또 쓸 거거든요. 뭐가 없는데 불러들이면서 망신 주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흠집을 내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척 한 번 불러가지고 세게 그냥 조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요. 그렇게 나와서 뭔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적폐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검찰이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실무적으로 보자 그러면 검찰은 뭘 해야 되냐면 2심, 3심까지도 가서 유죄를 확정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공사를, 그러니까 그냥 아주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해놓지를 못하면 이게 1심부터 진행돼가지고 3심까지 가서 이게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이 걸리는 거는 몇 년도 걸리는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 담당자 바뀌고 변호인이나 당사자는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사람이 가는데 그 이후에 2심, 3심까지 큰 사건이니까 해당됐던 검사나 이 사람들이 계속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방어해야 되는 당사자보다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법원 가가지고 어이없이 무죄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불러가지고 구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첫 단추에 시원한 것을 주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법리적인 검토 이런 걸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위에 정무적인 판단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답답해 보이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저게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지를 해주는 편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문무일 총장 지난주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청와대와 뭐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양새를 조금 보였던 것도 큰 틀에서는 지장 없다. 그냥 덮고 한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MB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적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응징, 이 응징의 결말을 위해서는 신중 모두가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내가 불려나가겠지? 언젠가는 구속되겠지? 이런 짐작 속에서 계속 지난한 시간들을 보낸다면 사실 똥줄 타는 건 MB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겉으로는 뭐 엄포도 놓고 말도 안 된다고 화도 내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속이 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전 같지 않거든요. 뭐 MBC도 이제 다시 정상화돼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용을 이제 갖추고 있고 YTN과 KBS가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격이도 그래도 결국에는 뭐 힘겹게 싸움을 하는 기자들이나 PD들이나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언론 지형이 제정신을 차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그냥 부안해동하게 보도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수를 써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하고 답답하고 뭔가 변통을 쓰려고 하는 것은 MB 쪽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자원외교라든지 뭐 이런 건 아직 수사선상에 올라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방산비리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자원외교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비리 혐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지금 뭐 물론 정치적으로 또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기 때문에 크게는 합니다만 더 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실형으로 치자 그러면 형을 매우 세게 살 수 있는 내용의 혐의들도 아직은 뭐 우리가 찾아야 하고 검토해봐야 될 게 무지기수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부 내내 차근차근 좀 여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는 끝까지 수사를 파헤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도 할 거고요. 또 저는 그러한 공감대를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개별 단위의 검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응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좀 지지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촉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두 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MBC와 한 언론사가 갈라섰는데요. 지난주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이 언론사가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경향신문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오늘부터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하는 송곳 4권에서 6권까지 총 3권을 선물해드립니다.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이 드디어 6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웹툰 송곳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와 그에 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당첨자께 송곳 4권에서 6권까지 총 3권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빵갱이 강태공님 그리고 담덕태자님 촛불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블랙스미스님 최승호 PD의 MBC 사장 취임 축하합니다. 이명박 칸다스님 문재인 대통령님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좋아찬이님 다스의 주인이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나라님 이완배 기자님 코너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네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 별을 따다 구운 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당첨자 다스 누구 거임님 한심한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나올 CM은 김용민 브리핑과 무관한 유료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민주노총, 1,8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이 해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과거에 한번 공부를 해봤던 신호이론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이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주제로 고른 건 지난주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행태가 되게 재밌는 게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예산안 통과 직후 지역구 예산 확보했다 자랑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내용은 뭐 여야 막론하고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질을 했다는 건데 제일 웃긴 건 예산안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자랑질에 열심히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기사를 먼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자신이 확보한 지역구 예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홍보 행렬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6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자신의 활약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했다. 5일 밤 본회의장에서 밀실야합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날이 박자 태도가 바뀌었다. 6일 오전부터 자신이 따낸 지역구 예산 규모를 홍보하기에 바빴다. 인천 연수구가 지역인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인천 지역 철도 예산 등 5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심지어 예산안 처리 여부조차 불확실한 5일 오후 6시 46분
지역 수건 사업에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신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며 엠바고까지 요청했다. 예산안 반대를 외치는 동시에 홍보를 준비하고 있던 셈이다.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사전 홍보에 나섰다. 중북 청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직직코리아 페스티벌에 18억 원, 청주 도로 확장 공사에 5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 등에게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네, 저 김수민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김수민 부분을 넣은 건 뭐 내용은 별로인데 이름이 특이하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하여튼 걔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 뭐 농담이셨겠지만 여기서 김수민은 제가 존경하는 녹색당 출신의 시사 비평가 동맹을 이끄는 그 김수민 평론가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죠. 네. 그래요? 네. 몰랐네. 네.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참 지랄도 이란 지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했다고 홍보할 수는 있는데 겉으로는 반대하다가 속으로는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잔뜩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신호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대 경제학에서 제일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정보경제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목은 누군가는 시장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요 상황을 심도 깊게 다룹니다. 이 분야의 대가가 마이클 스펜스라는 경제학자인데요. 이 스펜스는 시장 신호이론이라는 연구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론도 이 스펜스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신호이론을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든 예인데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뽑을 때 면접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사여풍이지만 과거에 7시간 행불근해를 이끌던 대표이신 김용민 PD님께서 과거에 이제 엔지니어 한 분을 뽑으려고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성민지 엔지니어께서 합류를 해주셔서 지금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형편없는 녹음을 잘 편집해 주시는 성민지 엔지니어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성민지 엔지니어님을 채용할 때 보면 김용민 PD님께서는 이분이 처음에 여자분인 줄 아셨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랬죠. 제일 큰 채용 이유였는데. 그렇죠. 성민지라는 이름만 보고요. 참. 네. 그런데 속으셨죠. 남자분이셨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거대한 체구를 가지신 남자분이십니다. 네, 제가 성민지 엔지니어님하고 술을 2번 마셔봤는데 술잔을 잡으면 바로 원샷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주량을 자랑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전혀 여성스럽지 않은 분이세요, 이분이. 예. 근데 정보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쪽, 회사죠. 그리고 채용에 지원한 쪽, 그러니까 구직자 사이에서 제일 심한 정보 불균형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잘 보면 회사 측, 채용을 하려는 쪽, 김용민 PD님 쪽은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편집 실력은 뛰어난지, 인간성은 괜찮은지 아무것도 모르죠. 심지어 김용민 PD님은 저분이 남잔지 여잔지도 몰랐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전화번호 말고는 안 게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없는 거죠. 근데 예. 반대로 지원자 쪽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집 전문가인지 아니면 편집을 처음 해보는 초짜인지, 인간성이 좋아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실은 사기꾼인지, 이건 자기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름이 성민지여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남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게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원자는 진실을 알고 면접관은 진실을 몰라요. 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정보가 부족한 면접관은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원자한테 야, 너에 대한 정보를 내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신호를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시그널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은 지원자로부터 받은 신호를 분석을 합니다. 이걸 스크린한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김용민 PD를 존경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할 때 누가 존경 하나도 안 하는데요? 저는 막말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김수민이는 해요. 아, 예. 20대 개새끼론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김수민이 있지 않느냐. 그 존재 자체로 김수민은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두 분 다 존경하는데요. 이게 이제 김수민 평론가처럼 여사여풍에 취직을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되는데 취직을 하겠다는 분들은 당연히 김용민 PD님을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까? 뭐 이런 질문은 엉터리 시그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아무것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느냐? 스펜스 교수에 따르면 상대가 비용을 들여야 되는 시그널을 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합니까? 이것도 소용없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 질문에 나 영어 더럽게 못하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다 적당히 한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토익 시험 성적표를 내놔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성적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만약에 면접자가 그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호 게임에서 정보가 없는 쪽이 정보가 있는 쪽에게 정보를 요구할 때 핵심은 상대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질문을 던져라 라는 겁니다. 예. 스펜스는 이걸 값비싼 신호, 가치 있는 신호, 영어로는 코스틀리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드는 비용이죠. 코스틀리 시그널이라는 말은요. 이걸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구직자 입장에서 면접관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를 줘야 될까요? 우와, 면접관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면접관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이게 꿈이었어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값싼 말의 신호라고 하는데 치프 토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면접관에게 잘 어필하기 위해서 치프 토크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들었다는 걸 면접관이 뻔히 아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가장 좋은 신호는 내가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였는지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코스틀리 시그널을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서 이 여자를 막 따라다닙니다. 이때 남성은 여성에게 시그널을 주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신호를요. 저쪽은 이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정보를 준답시고 치프 토크,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할게요. 이걸 말로 백날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호를 주느냐? 내 진심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비용이 드는, 코스트가 드는 코스틀리 시그널을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이약을 한 10,000마리 접던지요. 시간이 많이 들죠. 네. 아니면 이마에 선영아 사랑해를 문신으로 새기던지요. 하여튼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만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 신호는 희생의 강도가 클수록 신호 자체도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종이약을 10,000마리 접는 것보다 10만 마리를 접는 게 더 강력한 신호가 되고요. 종이약을 접는 것보다는 선영아 사랑해를 이마에 문신으로 새기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문신은 안 지워지니까요. 이러면 적어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입증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정치 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정치도 정보경제학에서는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자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죠. 내가 개새끼인지 국가를 위할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개떡 같은 사람인지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인지 사기꾼인지 자기는 다 알죠. 그런데 국민은 모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은 면접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정말로 진심이 있는지 사기꾼인지를 시그널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그널을 요구한답시고 당신 진짜 국민을 위합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하나만화인 거죠. 예. 누가 안 위하겠다고 하겠어요. 말로 하는 건데요. 다 치프토크니까 다 위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재벌들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벌들이나 좀 뭐 꼴통보수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자기를 대변해줄 정치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잘 물어뜯을 사람, 그리고 뭐 재벌이라면 우리를 대변해서 죽어도 법인세 인상을 막아줄 사람, 노동자를 가장 잘 탄압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뽑고 싶겠죠. 그런데 그 재벌들과 보수골통 유권자들에게도 안타깝지만 도대체 어느 놈이 내 이익을 제일 잘 대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매일 물어뜯어주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법인세 인상을 온몸으로 막아 던져줄 놈인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시그널을 요구를 합니다. 뽑아줄 때, 야, 내가 너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법인세 막아줄래? 노동자들을 잘 탄압해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건 형편없는 시그널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안 그렇다고 하겠어요? 걔네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꼭 막아드릴게요. 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뭐 법인세 인상 절대 없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실 이번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인세 인상을 막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데 훨씬 더 관심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올리든 말든 큰 관심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길길이 뛰는데 목숨 걸고 막지를 않습니다. 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하는 척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예산 딱 통과되니까 끝! 나 예산은 다 왔어!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 신호를 잘못 받은 겁니다. 목숨 걸고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신호를 너무 쉬운 걸 요구를 했어요. 말로만 요구를 한 겁니다. 법인세 막아줄 거지? 이랬더니 얘들이 저만 믿으세요? 하고 재벌들로부터 돈 뜯은 다음에 정작 예산안 통과할 때는 자기 지역구 예산부터 챙겼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왜 그랬는지를 봐야 됩니다. 재벌들의 최대 관심사인 법인세 인상이 왜 이렇게 쉽게 통과시켜줬을까요? 그러니까 신호이론에 따르면요. 자유당 국회의원들도 이 짓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건 분명히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강력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통과시킨 거는 그거야말로 재벌들이나 보수 세력이 보기에 굉장히 화가 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걔들한테 비난을 받을 겁니다. 코스틀리 시그널이 되는 거죠.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저만큼 큰 비용이 드는 걸 감수하면서 시그널을 누구한테 주고 싶었을까요? 그건 지역 구민들한테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 그런 건 사실 우리 지역 구민들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예산 하나 더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법인세 투쟁을 잘못해서 조선일보한테 욕을 바짝 먹어도요. 아유, 야,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그 비용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예산 따간 거 자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 볼 때요. 내 이해를 목숨 걸고 대변해 달라라고 돈도 주고 뽑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국회의원 만들어줬더니 정작 그 자식들은 지역 구민한테 관심이 더 큽니다. 이러면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재벌들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죠. 이게 지금 제가 예를 자유한국당을 들어서 듣다 보면 좀 고소하지만요.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정작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말로는 맨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이러고 났는데 정작 선거철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이 전혀 엉뚱한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말로는 SOC 예산 줄이고 복지 예산 늘려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다가 정작 예산안 통과 때에는 자기 지역 SOC 예산부터 챙기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등교육을 막 외치다가도 정작 자기 지역구에 명문 학교를 유치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에 막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냐면 첫째, 우리는 저 국회의원이 정말로 진보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보 불균형 상태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둘째, 그 국회의원들이 정작 신호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국민 전체가 아니고요. 약자 전체가 아니고요. 지역 구민입니다. 그래야 당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저는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제도를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막 230명을 넘는 이 제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불균형이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시그널을 줘야 할 것이 다르니까 이 정보 불균형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는 건
한 나라의 한 계급의 한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전사를 뽑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그널이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가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번 20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정치인들 중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두 분이 은수미, 장하나 이 두 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두 분과 일면식도 없어요. 전혀 친분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중에 은수미 전 의원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였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두 분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분이 제일 아깝다고 생각을 했냐면 유권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하면 19대 때 활동한 모습을 보면 이 두 분은 저한테 굉장히 값비싼 비용이 드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신호를 믿습니다. 예를 들면 두 분 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19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헌신적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입니다. 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U+ 비정규직 노조 탄압 중단, 해고자 복지 축구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꼭 참여하시는 분이 이 두 분이셨다고요. 어떤 약자들의 투쟁에도 항상 이 두 분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참가해 주시고 플래카드 들어주시고 함께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런 시그널은 나는 끊임없이 약자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라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단히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코스틀리 시그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요. 정작 이 두 분이 국회의원에 안 된 거는요. 이 두 분을 뽑는 건 투표를 지역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우 엉뚱하고 비효율적인 시그널을 19대 때 하신 겁니다. 장하나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셨죠. 노원갑인가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은수미 의원은 성남에서 낙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요 장면만 본다면 이 두 분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은 어떤 거여야 하냐면 을지로위원회를 할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지역구 행사 뛰고 다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 있고 비용 있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래도 은수미 장하나 그렇게 하면 노동운동했던 동지들한테 욕먹지 않냐? 이렇게 걱정해줘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는 게요. 오히려 함께 노동운동했던 동지들에게 욕을 먹을 때 이게 오히려 더 큰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진짜 국회의원 되려고 출세에 눈이 멀어서 동지들은 투쟁하는데 와보지도 않고 지역구 행사나 다니고 말이야 하고 욕을 먹으면 그분들은 지역구 가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과거 동지들한테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우리 지역의 명문학교 유치하는데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SOC 예산 가져왔어요. 이러면 와 이게 진짜 지역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코스틀리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야 쟤는 저렇게까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대로 유지가 되면 은수미 장하나 같은 국회의원처럼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건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아무런 시그널이 안 되는 이상한 제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국회의원이 될 사람에게 올바르고도 정확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시그널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같이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이 꼭 지방정부 수장처럼 예산이나 따고 다녀야 되는 이 제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제도를 잘 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건 비례대표 정원 대폭 증가건 제가 제도는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국민들의 이념을,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된 이념을 대변해줄 전사와 대리인을 뽑을 수 있는 신호체계를 갖추려면 지금의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굉장히 많이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국민 전체에게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 구민에게 시그널을 주는데 더 집중할 테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재벌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뒤통수 맞는 거죠. 지역구 예산 챙기다가 법인세 인상 통과시켜주고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정말로 각자가 원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뽑을 그런 시그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면서 많이 들어서요.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마이클 스펜스의 신호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김용민의 명저 보수를 지켜라를 보면은 지역구 다 없애고 비례대표로만 뽑자는 그런 놀라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네,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굳이 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어. 그게 가능한 제도라면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그 당을 이렇게 뽑는 기준이 과연 우리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잘 대변하느냐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이번 선언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물타기 시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최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 고위 인사의 지시로 러시아 관리와 접촉했다고 인정한 바 있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인 유대인을 결집시켜 특검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서정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비즈니스에 따른 친분 관계도 이번 선언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또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호감도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금융계를 이제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유대 자본이고요. 네. 또한 이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과의 어떤 자본과의 결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사위도 이 유대인으로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993년 미국 워싱턴에서는 오슬로 협정이라는 중동 평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한다. 이런 내용에 이스라엘이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협정을 주도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파 유대인에게 암살됐고 사실상 오슬로 협정은 폐기됐죠. 이후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 주민들을 계속 정착시켜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평화협상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더욱 확장할 것이며 결국 서한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굳힐 시간을 벌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현재 팔레스타인 주민 18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210만 명을 추가로 몰아넣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청주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울산 영하 3도로 출발하겠는데요. 호남 서해안에는 아침부터 최고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청주 0도, 대구와 울산 2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젠 종강 시즌이죠? 네, 저는 전공했고요. 이제 기말고사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서 피눈물 흘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전 이런 장난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시험 치르는 게 제일 큰 고역입니다. 출제를 하시는 입장이신데도요? 저는 출제를 전 안 하는 편인데, 예. 학생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공부했는데,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하시라. 이게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골탕 먹이는 시험 문제인데요. 네, 문제 50점, 답 50점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어떤 문제를 스스로 제시하느냐가 해답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 참 많아요. 질문들이. 질문이 훌륭하면 대답도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기억에 가장 훌륭한 문답이 뭐였습니까? 뭐 이걸 짧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기억이 나는 게 꽤 있는데요. 대학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지 서술해 보시오. 그 뭐라고 서술하던가요? 현실에서 문학이라는 게 하나의 액세서리에 지나느냐, 아니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진지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소설들 꽤 많이 읽으니까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맞상대로 놓고서 토론을 벌이는 문제들도 있고요. 흥미진진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답도 뭐 그만큼 흥미진진한 경우도 많고요. 그 예전에 마광수 교수는 야설을 써오라 시험 문제로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시사평론하고 있는 김수민 씨란 분이 장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하게 썼으면 세상에. 네,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가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 문제를 낸다는 것도 참 대단한 그런 뭐랄까요? 내공이 필요하죠. 그 내공이요. 예, 내공이란 말을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예. 잠시 잊기도 했다가 떠올리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참 마광수 교수는 현 세대에서는 재평가받기 힘든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단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는 깊어가는 겨울에 상상의 날개를 펴고 먼 여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예. 이번 주에는 여행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행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당나라 시대 고승이었던 그 현장 그 대당 서역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현장은 당나라 시대, 그러니까 602년부터 664년까지 살았던 승려인데요. 학자이면서 승려죠. 삼장법사였던 모양이죠?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천축국, 그러니까 인도 쪽이죠. 거기에 취경이라고 합니다. 그 경전을 구하러 가는 여행, 또 이제 법을 구하러 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구법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예. 장장 18년에 걸친 그 여행을 다녀와서 구술을 한 기록이 대당 서역기입니다. 이 대당은 대당, 그러니까 큰 당나라 할 때, 대당 서역은 중국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땅, 서쪽인 나라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주로 인도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당나라에서 서역을 여행하고 쓴 기록, 뭐 이 정도로 제목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당 서역기는 오승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 이야기꾼이 있는데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문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승은이 집대성한 서유기의 원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원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의 씨앗이었겠죠. 대당 서역기에 정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악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얘기들도 많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송나라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 씨앗을 이렇게 키웠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오승이라는 사람이 총 100회 분량으로 정리한 게 서유기입니다. 우리 서유기 하면은 금방 떠오르시는 게 저팔계, 그리고 손오공, 그리고 사우정. 이 세 제자를 끌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그러니까 구법 여행을 떠나는 삼장법사 이야기죠. 뭐 세계 여행 문학의 또는 세계 판타지 문학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서유기의 바탕이 되는 공식 여행기가 바로 대당서역기입니다. 이 대당서역기를 천천히 읽으시면은 서유기를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질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의 씨앗들을 어떻게 허구적으로 재구성했을까? 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손오공의 그 고통들, 또 손오공의 깨달음의 과정들, 우리 저팔계와 사우정의 대화들, 또 불의 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선하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유기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도 많이 사용됐죠.
다 아시다시피 좀 오래됐지만 나라라 슈퍼보드 그리고 드래곤볼 이런 게 그 원형이 된 것도 서유기인데 그렇죠. 그 원형의 원형이 바로 대당서역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오공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먼 인도, 그러니까 천축국까지 가는 여행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을 헤치고 법을, 그러니까 이 진실 또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이 현장이라는 학승의 고행의 과정에 함께했던 동료들, 제자들의 그 모험들이 펼쳐진 게 바로 서유기인데 그 바탕에 바로 이게 있다는 얘기죠. 이 현장은 그 당나라 시대 그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인도의 그 고전 경전어,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어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여러 가지 오역도 많고 또 논란도 많이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경전을 좀 구해와야겠다 해서 이 경전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취경 여행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경전을 구하러 가는 여행을 떠나서 장장 18년에 걸친 여행 끝에 경전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대대적인 번역 사업도 하고 학술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 이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현장의 생애도 대단히 흥미롭지만 이 대당서역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모험들이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서역 지방을 지나서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을 지나서 험준한 중앙아시아 대륙을 지나서 히말라야 쪽을 또 지나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는 진실을 찾아 돌아다니는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차라리 숭고하고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한 인간의 고뇌 그리고 열정들을 뭐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사막을 지날 때 그 어떤 이정표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구범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그 유골들, 그러니까 뼈들을 보고서 이정표로 삼았다고 해요.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 먼저 떠난 사람들이 죽어서 뼈만 남은 걸 보고서 그걸 이정표 삼아서 길을 재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7세기죠. 기원 후 7세기의 문명 교류사의 그 흔적들을 야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는 물론이고요. 지리, 그리고 민속, 종교, 그리고 이 풍경까지 다양한 것들을 눈에 선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를 도착해서 인도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도인은 천을 마르지 않고 그냥 걸친다. 이때 마른다는 얘기는 마름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을 마르지 않고 그냥 걸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천을 걸친다는 얘기죠. 흰색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 색이 섞인 것은 천하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띠를 두르는데 띠의 폭이 넓어서 겨드랑이 아래부터 허리까지 덮는다. 또 긴 천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어깨는 맨살을 드러낸다. 여자들은 어깨를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옷에 공작의 깃을 꽂아 화려하게 장식하고 어떤 사람은 뼈로 장식된 옷을 입기도 한다. 대개 검거나 붉게 물들인 맨발로 다닌다. 네, 이런 식인데 이처럼 상당히 세세하게 자신이 간 지금으로서 국가지만은 부족들의 삶이죠. 그 다양한 부족들의 삶을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액세서리로 몸을 장식하는지 대소변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뭐 목욕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또 교육은 어떤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일 이 시간에 태초의 왕호 천축국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예. 그것과 비교해서 봐도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읽다 보면은.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인도 문명할 때 겐지스 강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겐지스 강에 관한 묘사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 동쪽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만나는 지점에 폭이 10리쯤 되는 땅이 있다. 이곳은 각 나라의 왕과 귀족이 보시한 지역으로 대시장이라고 한다.
크게 보시를 한 마당 이런 뜻입니다. 하르샤바르다나 왕은 선왕들이 하던 대로 평소 쌓아둔 재물을 5년에 한 번씩 이곳에 보시했다. 그는 먼저 불상을 공양하고 부처에게 시주한 다음 대시장의 승려들에게 시주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일반인, 학문이 출중한 학자, 고아나 과부 같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차례로 시주했다. 앞에 말한 두 강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강에 몸을 던져 죽는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식을 하다 죽으면 자기 죄를 씻고 천당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까지도 무리를 이루어 이곳에 와 목욕을 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기도 한다.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겐지강에 얽힌 그 이야기들입니다. 대단히 상세해요. 그래서 이 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당서역기의 앞권은 아무래도 이제 석가의 고향에 이르러서 석가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쭉 그리는 장면일 텐데요. 석가 하면은 우리가 석가모니의 줄임말이잖아요.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인데요. 샤까무니 붓다 또는 부처라고 하는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이 석가의 고향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쭉 그 탄생지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의 장소 그리고 열반의 등국까지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그 장면이 대단히 장엄해요. 이건 굳이 불교 신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런 텍스트가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현장의 여행길은 정말 그야말로 숭고하고 대단히 그 의미 있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석가가 태어난 룸비니 숲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 룸비니 동산으로 또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룸비니 동산입니다. 제가 김 PD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석가모니도 사랑하고 이런 게 참 보기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석가모니. 예. 오늘 우리 애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우리 장모가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 유치원을 이제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예. 그랬더니 그 성당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랬나 봐요. 이제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녀 이러니까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외할머니한테 와서 이런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지옥 간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랬답니다.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친구요. 아주 친한 친구요. 이랬답니다. 명답이 따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른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통하죠. 예. 굳이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종교적 신심에 따라서. 네. 글쎄,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제가 믿는 종교의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지만 그 신 이외의 사람들의 사후의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아울러 MB도 그럼 천국에 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주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MB는 감옥 가고 예를 들어서 고행을 해가면서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신 분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가? 이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 네, 저는 우리 김 PD의 얘기를 공손하게 들은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는 종교 아닌 타 종교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는 사후에는 지옥 갈 것이다 말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래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화가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꽃을 피울 때는 대부분이 종교적 관용 또는 다양성을 용인할 때죠. 예. 배타적일 때는 그 문명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문명 사가들의 지론입니다. 지론. 굳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룸비니 동산, 룸비니 숲에 가서 우리 그 현장이 본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석가 보살이 태어날 때 천재석은 땅으로 내려와 묘천 위로, 이 묘천이란 말은 아주 신묘한 하늘의 옷,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석가를 받았고 4대 천왕은 손에 금화의를 들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꽃이 장식된 옷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화의를 들고 석가를 맞아 그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런 뒤에 그들은 석가의 어머니 앞으로 가서 말했다. 석가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죠. 부인이 복 있는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천신이 모두 이렇게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부축도 받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떼며 말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재하는구나.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 큰 연꽃이 피어나고 용 2마리가 땅에서 솟아오르며 물을 뿜었다. 두 샘 가운데 하나는 차고 하나는 따뜻했으며 태자는 그것으로 목욕을 했다. 이렇게 석가의 탄생과 관련된 일화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조계사를 가도 아기 부처 상이 있죠. 거기에 이 모습을 형상한 게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 읽어드렸습니다. 예. 정말 이 대동세역기의 일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도 흥미진진해 보이죠. 정말 고전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공한 것도 물론 재밌지만 예. 고전의 그 원맛이 있습니다. 수수하고 소박한 원래 그대로의 맛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행간에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쏟아넣기도 하고 가끔씩 그 행간에서 많은 그 상상력들을 길어 올리면은 더 고전의 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불교 얘기하면 보리수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보리는 보디, 깨달음이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요. 이 부처가 깨달은 곳이 보리수 나무 아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앉았던 자리를 금광자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자리, 깨달음을 얻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대당세역기를 읽으면서 놀라운 게 이 묘사가 왜 이렇게 아주 세세한가 그리고 아주 면밀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 7세기의 우리 학생 현장의 상상력, 관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읽어볼까요? 예. 금강좌 위에 보리수가 있다.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는 높이가 수백 자였으나 지금은 4, 5장쯤 된다. 줄기는 황백색이고 가지와 잎은 파란데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색과 광택도 변하지 않는다. 해마다 열애의 열반일이 되면 잎이 모두 떨어졌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을 찾는다. 그날은 각 나라의 왕, 여러 곳의 승도, 속인 등 수천만 명이 모여 향수나 향유를 붓는다. 음악을 연주하고 향과 꽃을 걸어놓고 등불을 켜놓고 밤낮 없이 공양을 드린다.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 그 거대한 보리수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 사진도 있는데 그 보리수에 얽힌 사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살았던 시기가 BC 6세기에서 5세기 사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BC 563년에서 대략 BC 484년 사이라 그러니까 약 900년 만에 찾아간 이 보리수를 보고 느낀 감회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부처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나라들, 당나라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나라들을 둘러보고서 거기에 종교부터 시작해서 생활 풍속, 그리고 일상적인 문화까지, 매너까지 쭉 서술해 놓고 있는 대당서역기란 고전, 이 문명사가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그리고 문명사 교류 과정에서 현장이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그리고 서유기라는 정말 세계적인 모험 판타지 소설의 어떤 방식으로 원형이 됐는지 등등을 생각하시면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게 이 고전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유기의 원전, 네.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참 국민의당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아수라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나 국민의당의 뿌리라고 하죠. 호남 지역에서 이런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더 뼈아프네요. 네, 그래요. 일단 어제 상황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중 마라톤 대회 제1회였죠. 네.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행사에 이제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제 장병원, 최경환, 박영준 의원도 오시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대표, 이계호 의원 등도 갔고 이제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안철수 대표도 오셨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하는 거였는데 이제 양측 지지자들이 충돌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호남 분들 중에서는 또 일부는 김대중 비자금 폭로를 공갈을 해놓고 여기를 어디로 오느냐고 이제 간신배를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안 대표 측에게 항의를 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60대 여성이 박지원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에게 계란을 던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광주에 있는 그 안철수 팬클럽의 회장이신지 뭐 회원이신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그분이 던졌다는 것이고, 던진 이유를 지금으로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계란을 던졌다라고 진술을 해서 현재로는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웃음만 나오죠. 예, 참 뭐랄까요. 아침에 계란판으로 해서 이걸로 알고만 계시는데 오후에는 이제 조선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연대 통합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바른정당과의 그 합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또 설명할 부분들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국민의당 개혁과 공당 사수를 위한 당원연대. 여기서 이제 뭐 안철수하고 지도부 총사퇴를 얘기하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안 대표와 권력을 쫓는 불나방 같은 몇 분만 나가주시면 국민의당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바른정당하고 합당은 탈당한 뒤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안 대표 지지자원들이 또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들고 안 대표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찢으려고 서로 이제 몸싸움까지 가는 과정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안 대표하고 몇 명이 나가면 국민의당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체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 저 안철수 마음에 안 들어요. 쟤만 나가면 당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혹은 박지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태라고 봅니다. 즉 안철수 지지자들은 박지원만 나가면 당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박지원 측 또는 호남 측 지지자들은 안철수만 나가면 이 당이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당이 안 되는 이유는 당이 어디로 갈지 몰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인물론으로 몰려가는 것,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을, 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모습 혹은 그 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당이 갈 방향을 못 잡으니까 계속 갈팡질팡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보고요. 예. 게다가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아주 심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을 이제 한나라당에게 제보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주성영 의원이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9년 만에 불거졌는데,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에다가는 안 대표 측 관계자가 9년 전에 개인적으로 벌린 일이 1년 전에 창당한 국민의당을 흔드는 게 옳은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심각한 거죠. 박지원 최고위원이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를 진위 여부를 따지자고 이런 얘기기도 하고, 9년 전에 개인적으로 한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정당이라는 건 말입니다. 특히나 최고위원 정도의 레벨이 되면 공적으로 사적으로 또는 이제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어디서 날치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오늘부터 난 뭐 우리 당입니다 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이게 당이 작으니까 쉽게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정당 아닙니까? 그럼 그 당의 지도부라는 것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성향의 인물이었고, 이명박 대통령과도 이제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된 이후에는 본인이 안철수계를 선언한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평가는 쭉 보면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의원을 믿고 따른다, 이렇다기보다는 박지원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녹색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뭐 정치권을 경고한다는 뜻으로 이제 녹색 호루라기 불고 다녀서, 제가 뭐 들은 바로는 안철수 대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안철수 대표처럼 본인이 격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나와서 그런 어떤 낯뜨거운 퍼포먼스, 호루라기 불면서 막 경고한다, 이런 것들 좀 잘 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계지만 본인이 이제 셀프로 선언하는 안철수 계인데, 제가 주목한 지점은 그런 사람이 2등으로 최고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는 많은 검증을 거쳤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그냥 경기도에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최고위원이 됐고, 그 사람의 과거 경력,
안철수 의원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 극중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나라당도 좋고 민주당도 좋다라고 해서 모아 놓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 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이 있는 쪽에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전적으로 사과를 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국리를 해야지 뭐 9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괜찮다.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 주장대로 하면요. 그 어떤 다른 정당에서 어떤 최고위원이 5년 전에 저지른 살인사건 혹은 9년 전에 저지른 살인사건이 두통이 나면 이 살인사건을 왜 지금 수사하는지 뭐 의문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예, 불거지면 나오는 거예요. 언론이 한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검증을 하려고 하고 들여다보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더군다나 이 적폐청산하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 그 예전 정부에 있었던 의혹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 줬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들춰보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찾아낸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범죄를 3년 전에 저지른 범죄는 괜찮고 뭐 9년 전에 저지른 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참 정당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숙성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좀 절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앞날 어떻게 예측하세요? 사실 분당까지 안 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움직임들 좀 봤는데요. 최근에 박지원 사태와 호남에서의 이런 비토 그룹이 서로 싸우는 것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분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여전히 의문인 것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40명인 당을 깨고 나가면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긍정적으로 계산해봐도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 데리고 가기 어려운 상태로 보거든요. 저는. 예, 뭐 비례대표를 다 끌고 간다면 뭐 그래도 21석 3석일 텐데 그런데 이제 조만간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나서 누가 되든 정리가 되고 나면 바른정당에서 일부는 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옮길 거거든요. 승리에 이은 문호 개방 이게 순서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해서 갈 텐데 예. 그럼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합치면서 4명의 바른정당 혹은 5명 혹은 8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데려오고 10몇 명이 넘는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떼어내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중간지대에 있다가 다음번 대선 때 후보가 없는 자유한국당으로 합당을 시도하게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의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안철수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어울리지도 않았고 이질적이다시피 했던 민주진보 계열 정당 정치 세력 기반 위에서 뭘 해보려다가 한계에 봉착했고 결국에는 저쪽 편에 이제 붙게 되는 그런 양상이군요. 중도를 주장하지만 중도에서 할 게 없어요. 난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추구하는 정치가 무엇이었는지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뤄낸 성과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양당이 협상하는데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뭐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한 건 있는데 그게 본인이 무슨 기준을 세우게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100과 300이 다투면 내가 200에서 중재해 줄게. 지금 계속 이런 역할이었는데 예. 원래부터 100하고 300이 만나면 200에서 중재가 됩니다. 국민의당이 없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 본인들은 보여주는 것은 없고 그러면서 계속 중간에 남아있겠다고 하지만 중간에 나와서는 답도 없고 지금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얘기하는 게 3등은 의미가 없으니까 2등으로 일단 올라가야 된다 이러는 건데 선거가 6개월 조금 넘게 남았죠. 선거에서 2등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더라도 다음번 선거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겠나. 전 전혀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안철수 대표는 의심했던 대로 내년 지방자치 선거는 버리고 대선전에서 내가 어떻게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좀 더 강하게 해봅니다. 예, 참 국민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어떻게든 정치공학으로서 대선 주자의 지위를 이어가겠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이미 짐작하는데 말이죠. 본인만은 공학으로서 청와대 열쇠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거 누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을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당을 쪼개고 나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깨고 나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당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다면은 저는 다수의 찬성 의견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 이혼을 해서 비례대표 포함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당원들을 다 떼어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말 그대로 팽당하고 대표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이 3개월 동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집안에 부채가 쌓여 있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오늘 밤 경마에서 반드시 짤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지금 경마장에서 막권을 사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도박은 어떻게 해도 따지 못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만 되면 모든 이 문제가 풀릴 것처럼 안철수 대표 말하고 있지만 그건 도박이고요. 선고할 수 없는 도박입니다. 가장으로서 도박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죠. 본인의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안타깝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안철수 대표 비극을 향한 비탈길을 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브레이크를 다 탈착한 상태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매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사회에서 새 사장으로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를 내정했습니다. YTN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예정인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최남수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최남수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위대한 부자라고 평가했지요.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의혹을 사실로 간주해서 칼럼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최남수 내정자의 YTN 사장 임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3,527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2%가 최남수 내정자는 부적격자로 사장 임명을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적격자지만 유감 표명을 한다면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5%에 머물렀습니다. 최남수 후보자 내정은 적격하고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은 단 2%, 적격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대의에 따라 임명을 백지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1%였습니다. 트위터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내 사랑 딱 풀림, 이명박을 빨아주는 인사가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합천촌놈님, 기회주의자를 심판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깨끗한님, 근로감독관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를 두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결과는 정의롭게님, 네이버 댓글에 온통 주사파 정권 타령에다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도배질하는데 이런 꼬라지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나요? 라고 하셨고, 노랭이님,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적피해 타파, 그리고 언론 정상화, 4대강과 방산비리 규명, 검찰 사법부 국정원 개혁, 노후 원전 대책 수립, 이것만 완수해도 성공한 정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끝나선 안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큰 비전도 반드시 달성돼야 하겠습니다. 촛불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니까요.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